한국 대표팀이 브라질에 0대5로 완패했습니다. 물론 체급 차이가 워낙 뚜렷해 전술적 역량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드러난 의도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의 빌드업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은 공을 소유하지 않을 때조차 경기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한국의 골킥 상황에서부터 드러났죠. 브라질은 한국의 불안정한 후방 빌드업을 노리고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도 나름대로의 대응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낮은 지역에서 빌드업할 때 조현우를 중심으로 김민재와 조유민이 벌어지는 구조를 취합니다. 이로 인해 김주성이 왼쪽 풀백 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재성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이태성은 윙어처럼 높은 위치를 점했죠. 한편 브라질은 측면에 위치한 이스테방을 일선으로 끌어올립니다. 비니시우스와 함께 전방 압박에 선봉에 세웠습니다. 쿠냐는 한국 피벗 2명을 동시에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기마라니스와 함께 중앙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자연스레 카세미르는 중앙으로 좁혀 들어온 이지성을 마크했죠.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압박 구조는 이러한 형태로 세팅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이 그들의 전방 압박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려 했는가, 그 의도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후방 빌드업 구도는 피벗을 활용해 압박 국면을 탈출합니다. 센터백이 더 넓게 벌리고 윙백이 깊게 전진해 상대 윙어를 끌어내립니다. 이때 골키퍼가 공을 소유하며 상대 포워드를 유인하죠. 동시에 피벗은 빠르게 내려와 반사판 역할을 통해 스토퍼에게 공을 튕겨냅니다. 그 후 스토퍼가 직접 볼을 운반하거나 패스를 통해 1차 압박을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의 빌드업은 이 전형적인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후방부터 짧게 연결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대부분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선수들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 손흥민과 이강인을 활용한 통제된 2대2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비수들의 위치입니다. 조현우를 중심으로 넓게 벌린 형태가 아니라 비교적 좁은 간격을 유지합니다. 이는 피벗을 활용해 공을 주고받으려는 의도보다는 후방에서 끊겼을 때 빠르게 수비 전환을 하기 위한 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령우의 위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벗이 공을 튕겨내 스토퍼가 전진하려면 윙백이 미리 깊게 올라가 상대 윙어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스토퍼에게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령우는 대부분 낮은 위치를 유지합니다. 이는 호드리고를 깊게 끌어올려 손흥민과 이강인의 2대1 싸움을 더욱 고립시키고 통제된 구도로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만약 서령우가 전진했다면 호드리고는 수비 가담이 더 용이한 위치를 차지했겠죠. 마지막으로 이태석이 높게 올라가고 이지성이 안으로 좁힌 이유 역시 명확합니다. 밀리탄과 카세미르를 오른쪽으로 유인하여 브라질의 왼쪽 수비 밀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캡처본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현우를 축으로 김민재와 조유민이 비교적 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키퍼를 축으로 공격수로 유인하고 피벗을 거쳐 스토퍼가 전개하는 구도가 아닙니다. 빠른 수비 전환을 하기 위한 배치에 가까웠죠. 조유민이 황인범에게 연결한 뒤 조현우에게 백패스가 이어집니다. 브라질 선수들이 조현우를 압박하기 위해 몰려들었죠. 조현우는 다급히 롱볼로 이강인을 노렸지만 공은 터치라인 바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패스 미스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과 감독의 리액션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손을 들어 조현우를 향해 박수를 보냅니다. 물론 괜찮다는 의미의 리액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실패하긴 했지만 이러한 구도 자체를 의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브라질 선수들을 최대한 끌어내어 손흥민과 이강인의 통제된 2대2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다음 장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됩니다. 김민재와 조유민은 넓게 벌리는 대신 골키퍼 중심으로 좁게 위치합니다. 서령우도 깊게 올라가 상대 윙어를 끌어내리기보다는 낮은 위치를 유지해 호드리고로 높게 위치시켰죠. 피벗들이 압박에 막히자 조현우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이강인 쪽으로 롱볼을 보냅니다. 공이 바깥으로 흘러갔음에도 황인범과 이강인이 조현우에게 엄지를 보이며 의도였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빌드업 구도가 실제로 효과를 보인 장면은 전반 28분경입니다. 이때도 수비진 위치는 앞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피벗이 빠르게 내려와 스토퍼에게 튕겨내지 않고 다시 조현우에게 연결합니다. 조현우는 지체 없이 이강인을 향해 롱볼을 선택했죠. 이 장면에서 이강인은 산토스를 엉덩이로 살짝 밀어 경합에서 승리합니다. 산토스의 키가 173으로 비교적 작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죠. 그 결과 한국이 노렸던 측면 2대2 구도가 단숨에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후 전개는 아쉬웠습니다. 이강인은 돌파에 실패했고 손흥민 역시 이어진 크로스가 쉽게 차단당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브라질 전방 압박을 유도한 뒤 롱볼로 전환하는 전략을 준비해왔지만 이 방식은 그들의 수비 퀄리티 앞에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방식에 대한 디테일 역시 부족했죠. 이처럼 한국이 짧은 빌드업 대신 롱볼 빈도를 높인 이유는 후반 초반부터 우리는 확인 가능했습니다. 먼저 김민지의 빌드업 실수로 브라질에게 세 번째 골을 허용합니다. 이어 백승호가 전방 압박에 의해 탈취당하면서 네 번째 실점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한국이 경기 내내 브라질 압박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테반과 호드리구의 높은 수비 위치를 역이용해 좌우 측면에서 전진에 성공하는 장면들도 간헐적으로 나왔습니다. 또는 이강인이 사선 깊숙이 내려와 후방 빌드업의 출구 역할을 하며 압박을 풀어내는 장면도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전진에 성공하더라도 브라질 수비 라인을 실질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주로 측면에서 균열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이강인과 이재성의 성향과도 연결됩니다. 이재성은 측면 돌파를 시도하기보다는 공간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이강인 역시 불안정한 빌드업을 위해 자주 내려오거나 중앙 지역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렇다고 서령우와 이태석의 오버래핑이 날카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스테반과 호드리구의 역습을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한국은 한쪽 측면이라도 성공하든 실패하든 꾸준히 시도하면서 균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졌고 손흥민의 침투에만 의존하는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교차 움직임이 없는 단독 침투는 밀리탕과 가브리엘의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의미 없는 공격 전개가 대부분이었죠. 그렇다면 브라질은 한국의 압박을 어떻게 뚫어냈을까요? 반대로 한국도 전반 초반에는 브라질처럼 전방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풀어냈죠. 우선 한국은 좌우 측면에 서로 다른 압박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재성은 브라질의 이스테방처럼 측면에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일선 압박 라인을 형성했죠. 브라질이 왼쪽에서 빌드업할 때는 특별한 대응 방식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리 설정된 형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압박을 이어갔죠. 하지만 오른쪽 빌드업 상황에서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이재성의 좁은 위치 때문에 비티뉴에게 공이 전달될 때는 다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한국은 이태석이 한 칸 전진하며 압박을 가합니다. 나머지 수비수들은 연쇄적으로 옆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취했죠. 이러한 수비 방식은 몇 차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도 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의 전진에 패스를 끌어냈죠. 하지만 브라질은 이러한 패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태석이 깊게 점프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역이용하려 했죠. 이스테방은 내려온 척하다가 이태석이 뒷공간으로 침투합니다. 밀리탕도 이를 알고 곧바로 호응했죠. 김주성은 역동작에 걸리며 침투를 허용했고 결국 잡아채며 옐로카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대응은 이 한 장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압박 구조 전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략했죠. 3-4-3 형태의 압박은 알다시피 중원에 단 2명뿐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브라질은 중원에 기본적으로 3명을 배치합니다. 여기에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가 번갈아 내려오며 4대2까지 확장될 수 있었죠. 보통 이를 상쇄하기 위해 수비수들이 깊게 전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브라질 전방 3명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진한 수비수가 한 번만 벗겨져도 수비수들이 고립된 1대1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은 상황이죠. 두 번째 이유는 브라질 공격수들의 빠른 스피드입니다. 라인을 높게 유지한 채 압박을 시도하면 그들에게 뒷공간을 쉽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라인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 라인 사이에 넓은 공간이 생기며 압박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황인범이 기마랑이스와 쿠냐 사이에 1대2 상황에 놓이며 돌파를 허용한 장면, 한국의 오른쪽 압박 강도가 부족해 측면 전환을 쉽게 허용하는 모습, 심지어 비니시우스가 피벗 지역까지 내려와 단숨에 파이널 서드까지 전진합니다. 이 공격 시퀀스의 마지막은 알다시피 이스테방의 선제골로 이어졌죠. 이처럼 한국은 라인 사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허용합니다. 결국 전방 압박의 효율이 떨어지자 압박 빈도를 점점 줄이고 5-4-1 수비 블록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이 역시 브라질에게 여러 차례 공략당했습니다. 브라질 공격진들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중원 수적 열세 때문에 포켓 공간이 지속적으로 열려버렸죠.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미드필드 라인이 중앙으로 점점 좁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브라질의 윙포워드가 1대1 할 수 있는 구도가 계속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한국 수비 블록의 좌우 전환 속도가 느렸습니다. 반면 브라질은 빠른 전환 플레이로 한국 수비 균형을 무너뜨리며 효과를 거뒀죠. 이런 흐름의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호드리구의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한국은 롱볼 빌드업을 통해 브라질을 공략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브라질의 강력한 공격력 앞에 공간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며 참패를 기록했죠. 이번 경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